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선크림 바르기 제일 힘든 게 일단 귀찮아서 안 바르는 게 첫 번째인데, 귀찮아서 안 바르는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은 이제 발랐는데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발랐는데 트러블이 생긴다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때는 안녕하세요.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피부과 전문의 개지원. 피부과 전문의 아닌 성지웅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햇빛이 엄청나게 내려지고 최근에도 엄청난 무더위가 있었는데요. 요새같이 햇빛이 내려질 때는 당연히 우리 자외선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외선이 내려질 때 당연히 생각나게 되는 건 이제 선크림인데요. 원장님들은 선크림 많이 사용하세요? 너무 많이 쓰죠. 선크림은 항상 애용합니다. 저는 솔직히 일할 때는 잘 안 쓰고요. 어차피 실내에서 일하니까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럴 때 조금 열심히 바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바르셔야지. 일할 때도 발라야지. 그렇게 쓰면 안 돼. 아 그래요? 저는 사실대로 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피부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선크림에 대한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피부에 관심이 많은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건강을 지키려면 선크림을 잘 발라야 한다고 해서 요즘에 들어서야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더 태양을 피해야 할 때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선크림을 바르곤 하는데요. 그러던 중 문득 너무 자주 바르는 것이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피부톡톡 원장님들 선크림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연 잘 들어봤고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어떻게 나한테 맞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들은 환자분들한테 자외선 차단제를 어떤 걸 어떻게 써라, 나에게 맞게 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선크림을 많이 발라봐라.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피부과 전문의 되기 전에는 저는 선크림 잘 안 발랐어요. 사실 저도 안 발랐는데, 전문의 되고 나서부터 이제 선크림을 중요하구나 알게 되고 나서 열심히 이제 찾아 발라보려고 했죠. 근데 처음에 힘들었어요. 이 선크림 어떤 걸 바르던 간에 무조건 다 뒤집어지고 이제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면서 이제 저한테 맞는 걸 찾게 됐죠.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선크림 바르기 제일 힘든 게 일단 귀찮아서 안 바르는 게 첫 번째인데, 귀찮아서 안 바르는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은 이제 발랐는데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발랐는데 트러블이 생긴다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때는 여러 가지 제형의 선크림과 제품을 발라보고 본인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외선은 어떻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외선은 어떻게 피부에 안 좋은가요? 태양에서 떨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광선들 중에서 우리 피부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정신과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피부 입장에서는 피부 탄력 떨어지고 색소 생기고 더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선크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써있는 어떤 지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숫자. 그런 표시들, 우리가 SPF, PA 지수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수치들이 의미하는 게 뭐고, 뭐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 수치가 있잖아요. 뭐 15, 30, 50, 뭐 요즘은 이제 100짜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이 SPF는 자외선 B에 대한 얘기고요. 최소 홍반량을 기준으로 이제 책정을 한 거예요. 최소 홍반량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일정 빛을 쬐었을 때 홍반이 나타나는 그 정도의 에너지 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쬐도 홍반이 잘 생기는 피부,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쬐야 홍반이 잘 생기는 피부, 이거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달라지고 피부 색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쉽게 말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백인들 대상으로 나온 선크림 SPF 30이 적혀 있다고 쳤을 때, 그 SPF 30은 동양인한테는 15나 10 그거 정도 수치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PF는 이제 인종이나 그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고요. PA 같은 경우는 이제 UVA를 차단하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 자외선 차단제는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1+ 같은 경우는 PA 지수 수치로 따졌을 때 2에서 4 정도 되고요. 2+가 4에서 8, 그리고 이제 3+가 8 이상이 되는 건데, 미국이나 유럽 기준에 맞게 좀 바꾸는 게 소비자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UVA를 차단하는 게 요즘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UVA가 에너지가 약합니다. 약한데 대신에 내리쬐는 그 가시광선 속에 포함된 UVA, UVB가 다 토탈해서 에너지 양을 살펴봤을 때 UVA가 양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피부 안으로.
즉시 색소 침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 UVA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UVA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은 시중에 있는 제품들 중에 수치로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로 환자분들한테 권유를 드릴까요? 보통은 SPF는 50 이상, 그리고 PA는 3+ 이상을 권유드립니다. 더 이상 높은 제품도 있겠지만 SPF는 50 이상이 되면 50+로 표기가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PA도 한 3+ 이상이면 충분히 방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제 어떤 종류가 조금 나눠질 수 있고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지. 저는 이제 크게 봐서 물리적이랑 화학적 차단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은 물리적과 화학적 차단제가 혼합돼서 나온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더 권장을 드리는데, 물리적 차단제는 바세린 같이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쉴드를 쳐버리는 거죠. 화학적 차단제는 조금 씻겨 나가도 걔네가 피부에 좀 잔존하면서 걔들은 빛을 대신 본인이 흡수를 해줘요. 자기네가 그걸 대신 먹어버리고 그걸 열로 방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혼합되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리테이션만 없다면은 두 가지를 혼합시키는 거를 쓰시는 게 굉장히 또 좋고, 또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제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몇 시간 후에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생활에서 여러 번 바르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을 발라도 자극만 없다면 효과가 오래 가는 걸 바르는 게 전 좋다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 피부에 맞게 쓰려면은 좀 그것도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고르고 또 내 피부 상태에 좀 맞게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 결국엔 이제 모든 화장품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물과 기름의 함유량에 따라서 조금 그 제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 얼굴이 좀 번들거리거나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벼운 타입의 로션 형태나 뭐 플루이드 타입의 그런 형태를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르는 면적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오일이 많은 좀 끈적끈적한 제품들은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해서 얼굴 같은 데 바르는데 조금 적합할 것 같고요.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할 때 이제 넓게 펴발라야 될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로션이나 플루이드 혹은 뭐 스프레이 타입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물놀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햇빛도 이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물에도 씻겨 나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워터프루프 제품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SPF 지수나 PA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가 야외 활동을 굳이 많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발림성이 좋지 않거나 끈적거리는 제품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실내 활동이고 이제 내가 자외선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약간 상대적으로 차단이 되는 환경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지수들이 좀 낮고 발림성이 좋으면서 좀 가벼운 그런 제품들을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사실 이제 휴가로 동남아를 다녀왔는데, 저도 이제 피부과 의사다 보니까 선크림을 좀 열심히 발라야겠다라고 의식을 해서 열심히 발랐거든요. 생각보다 백탁 현상이 별로 없는 제품들이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차단을 시키고 몇 시간마다 꼼꼼히 덧바르려고 했더니 실제적으로 햇빛의 영향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몸소 체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한테 맞는 자외선 차단제까지 이제 골랐어요. 자, 이제 골랐으면 또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자외선 차단제는요, 바르기 편해야 돼요. 본인이. 이게 손이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환자분들한테는 곳곳에 놔두라고 해요. 곳곳에 놔둬서 만약에 까먹고 안 발랐다 하더라도 바를 수 있게 그렇게 좀 이제 세팅을 해놓으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바를 때 이건 제대로 잘 바르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쉽게 알려드리면 손가락 한 마디를 0.5mm 정도 되는 연고로 이제 쭉 짰을 때 손가락 한 마디 연고가 쭉 나온다 했을 때 한 0.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 0.8에서 1.2g 정도가 한 번에 바르는 적정 선크림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g 정도의 선크림을 짜봤을 때 그때 이제 500원 동전 크기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00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인터넷에 막 많죠. 500원짜리 막. 근데 실제로는 바르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정도 양을 바르되 그거를 한 번에 다 바르지 말고 한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발라줘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한 번에 다 짜서 이걸 얼굴에 한 번에 다 바르면 안 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눠서 한 번 바르고 또 한 번 더 덧바르고 2중, 3중으로 선크림을 한 번 바를 때 제대로 발라놓으면은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피부가 딱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도포를 해주신다는 말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사연에서 들으셨을 때 고민하시는 분의 선크림 사용의 문제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원장님? 이분이 아까 사연에서 이제 본인이 걱정하는 게 자주 사용해서 부작용 생기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자주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인한테 맞는 걸 자주 사용해야 되고, 여성분들은 좀 흔하게 좀 잘 생길 수 있는 게 선크림 중에 그 팩트 있어요. 팩트 그 조금만 톡톡톡 쳐서 이렇게 바르는 거. 근데 이 팩트가 쓰기 편하고 이제 화장 수정하기도 쉽고 해서 많이 쓰시는데, 보통 화장을 다 지운 상태에서 팩트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바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얼굴을 세수하고 팩트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오염된 팩트가 다시 화장품 통으로 들어가고 또 그게 반복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감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품 형태의 팩트 형태로 나온 제품은 선크림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선크림을 사용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잘 닦아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선크림을 세안할 때는 또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원장님? 선크림을 바른 채로 세안하는 거랑 선크림을 안 바른 날 세안하는 거랑 확실히 다릅니다. 선크림이 남아있다는 잔존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을 지울 때 클렌징 오일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는 클렌징 워터나 오일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번에 폼을 사용하는 이중 세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선크림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공이나 아니면 화학적 차단제의 어떤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세안도 중요하다 기억하셨으면. 사실 알레르기 잘 안 생기고 이리테이션 안 생기게 하려면 SPF나 PA 지수가 낮은 걸 쓰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이리테이션이 자꾸 생긴다 하면은 차라리 그냥 낮은 거를 여러 번 바른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SPF 지수, PA 지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만큼 성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당한 지수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혹은 선크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자외선 고민 있는 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크림 정말 중요합니다. 대신에 자기한테 맞는 거 자주 잘 사용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자기는 술 마시면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선크림을 사실은 되게 엄청 열심히 챙겨 바르는 편은 아니어서 제가 열심히 좀 챙겨 바를 테니까 여러분도 챙겨 바르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듭시다. 선크림 사용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한테 맞는 선크림을 꾸준히, 사실 어떤 제품을 딱 정해서라기보다 자기한테 맞는 걸 꾸준히 열심히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라고 말씀드리고 선크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 자체를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햇빛이 가장 강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활동하는 거를 피해라, 아예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태양을 피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피부 고민에 대해서 부담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